만 거창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작년보다는 청년이 좀 들으라고 제가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작년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저는 이제 성격은 좀 젊은 편이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청년 같은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국민은행에서 31년을 근무했고요. 은퇴는 얼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조그만 투자자문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거 다니는 것은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글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직장을 은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제가 저도 직장을 그냥 제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 않았다 보니까는 항상 직장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항상 우수한 직원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직장 생활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직장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최우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원래는 이 투자 쪽에 옛날부터 빨리 저는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진 게 빨리 돈을 벌어서 편히 살자, 이주의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에 은행 다니면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쪽에 공부를 한 40대부터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도 증권 관련 자격증,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자격증, 그 다음에 재테크 관련 자격증 거의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다 땄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고 설명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듣고 미리 사실 인생 설계라는 게 별게 아닌데, 들어보면은 미리 준비하는 거하고 안 준비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노후에 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저희가 100세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한국 남자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이게 지금 재작년 기준이에요. 사실은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자는 85세인데 이 평균이라는 나이가 사실은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교통사고, 불나서 죽고, 어떻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 한 분 계시지만은, 권사님도 86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주위에, 그도 얼마나 건강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몸을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살면은, 100세는 먹고는 살 수 있는 거야, 사실. 과연 우리가 100세를 사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요? 1970년대에는 남자 59세, 여자 65세였어요. 근데 지금 별로 사실 안 지났죠? 40년 정도 지났는데, 45년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앞으로는 성경에서 120세 이상은 못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120세 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 죽을지도 몰라요. 안 죽을지도. 그러니까 정말 되게 오래 사는 세상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즐거운 인생, 앞으로 100세까지 살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즐거운 인생은 돈이 많은 인생도 좋지만은, 돈이 많으면 또 쓸 데도 없어요. 사실 보면은. 그냥 남을 돕는 인생이죠. 남을 돕는 인생. 네. 돈이 많아도 남을 돕는 거고, 또 남을 돕는 게 돈으로만 돕는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그리스도의 인생이죠. 남을 섬기는 인생. 네, 이거죠. 인생 마침까지 편안하면서 본인의 취미 생활을 여기고. 우리가 사실 55세 되면 다 은퇴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은행 같은 경우도 55세 되면 임금 피크대에 들어가는데, 임금 피크대가 별거 아니에요. 60세까지 임금 피크대를 한다고 5년 동안을 봉급을 3년치를 5년 동안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명예퇴직이라는 거하고 임금택지하고 뭐가 차이 나냐면 명예퇴직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55세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은 3년치 봉급을 줘요. 그리고 내가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5년을 근무하면서 그 3년치를 나눠줘요.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명예퇴직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요. 나가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나가서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그 돈을 똑같은 돈을 일하면서 나눠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돈도 별로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그냥 임금택지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하고 나서 인생 마침까지는 55세에 나오는 사람도 요즘 별로 많지 않지만은 55세에 나와도 그 100세까지 산다는 게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우리가 사실 20살까지는 그냥 학생이에요. 27까지. 남자는 한 27까지 학생이죠. 그러고 나서 직장생활 보통 20에서 25년을 해요. 25년. 그죠? 25년 하고 많이 한 것 같지만은 은퇴하고 나서 45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그 다음에 청년 시절, 그 다음에 어린이 유아 시절 다 보내고 나서 보면 반 사는 거야, 반. 별로 안 사는 거예요, 사실. 45년은 어떻게 사냐. 이걸 살려면은 굉장히 본인들이 취미생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런 걸 많이 준비를 안 해놓고, 그 55세까지 보면은 애들 키우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55세 때 보면은 거의 남는 건 집 한 채예요, 집 한 채. 다 주위에 보면 집 한 채 있지, 돈이 우리나라 금융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억 갖고 사실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냐면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한 달에 보통 노인들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 1위. 이게 잠깐만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 세계 2위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나 뭐 이런 유럽들은 상당히 돈을 그래도 많이 노후에 대체 비율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 거는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취미생활도 하고 남을 돕고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첫째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겠죠. 예.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난 돈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돈을 많이 벌려면 첫째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현재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대부분이 우리 제 주위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저기 54살이니까는 저 친구들이 이제 요번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항상 미래를 준비를 안 했어요. 저는 미래를 준비를 해갖고 나왔지만은 걔네들은 준비를 안 해갖고 지금 다 그냥 놀고 있어요. 왜 놀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준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돈도 없고 그렇게 돼서 이게 뭐 명예퇴직도 한 4억 받고 나와갖고 그냥 슬슬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사업 갖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렇게 많이 못 버티거든요. 우리가 최저생활비가 그냥 어렵게 산다 그러면 부부가 150만 원이 필요해요, 월. 150만 원, 이거 정말 그렇게 많은 돈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돈 보면은 우리 보통 청년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만 원 이상 쓸 거래요? 안만 안 쓴다고 했죠. 그죠? 부부가 쓰고 부부가 쓰면은 150만 원, 왜 그러냐면 부부가 쓰는 것 중에는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관리비,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또 자녀일 때 또 용돈도 줘야 되고. 네. 그래서 보통 평균이 300만 원, 150 정도 쓴다고 그러면 어렵게 산다고 보면 되고, 300 정도는 있어야지 평균이에요. 이게
조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암만 이제 어렵게 산다 그러면 은퇴 후 15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은퇴 후 150만 원이 갖고 있을지, 그러니까 25년만 생존해도 우리가 55세에서 25년을 생존하면 80세잖아요. 80세. 만약에 150만 원씩 만약에 25년을 곱하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 근데 25년이 아니죠. 100세까지 살면은 45년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10억. 10억이 있으려면은 150만 원씩 어렵게 살면서도 10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100세까지 남한테 뭐 그냥 어려운 말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있는지, 이게 의외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돈을 많이 이제 준비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미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취미를 만들지 않으면은 55세 이후에 할 일이 없어요. 집에만 있으면 혼나죠. 와이프가 싫어요. 네? 와이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밥 달라는 거. 아주 싫어해요. 네, 삼식이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의외로, 저도 직장에서 막상 나오면은, 직장에 있을 때는 굉장히 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은행 다니면서 여러 지점을, 제가 13개 지점을 다녔는데, 그 모임도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지점에 보통 2년씩 근무하면서, 이렇게 3년, 어떤 때 제가 도봉 지점에 6년씩 근무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됐는데, 직장을 나오면은 연락을 안 해요, 서로. 네. 이상해서 직장에서 만난 사람은 연락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나중에 친하게 되냐면은 취미가 같은 사람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조기 축구를 나가거나 뭐 이제 뭐 수영을 나가거나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매일 보다 보니까 친해져요. 직장 동료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안 친해져요. 그러면 물론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기는 하지만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더 친한 거죠. 즉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동호회. 자기가 취미를 꼭 만들어야 돼요. 여행, 운동, 기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운동이나 뭐 취미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하면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의외로 나는 뭐 몸이 안 돼, 뭐 나는 뭐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못하는 사람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취미를 만들어야 되고, 이 취미를 만드는 게 운동을 꼭 하나 만들어야만이 몸을 단련하여 노후에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 몸이 아프면은 오래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건 뭐합니까? 누워서 지낸다는 건 소용이 없는 거죠. 80세부터 누워 계시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지 정말 인생이지, 뭐 일찍 뭐 누구 들어놓는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체력단련을. 그러니까 뭐 등산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수영에 가서 수영을 못하면 뭐 아쿠아로빅을 하든지, 아니면 뭐 걷기를 하든지. 그것도 혼자 하면 되게 싫어요. 운동이라는 게 혼자 하면 굉장히 지겹고 시끄러지고, 한 가지만 하면 또 되게 지겨워요. 하루는 등산을 하고, 하루는 무슨 다른 걸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야만이 결국은 돈도 있고 건강하면은 존경받는 노인이 됩니다. 자식하고 손주가 있는데, 할아버지, 요즘은 그러잖아요. 강남에서도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의사나 변호사 사자 돌림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기가 있냐면은 할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의사, 변호사가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공경하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않는 이상은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 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출생, 그 다음에 성장, 결혼, 육아, 그 다음에 노후죠. 출생, 성장, 결혼해서 육아. 이게 바뀌었네. 출생, 그 다음에 성장, 육아,
맞네요. 이렇게 인생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육아까지 웃지 마시고 우리가 육아까지 사실 고생만 하는 거죠, 사실. 예, 계속 고생만 하시고 나중에 노후가 돼갖고 우리가 사실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 이제 은퇴 후의 인생이 진짜 제 인생이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애들 키우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매일 그러는 거죠. 애들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또 자식까지 또 손주까지 봐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보다 병나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김기희 집사님이 병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20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학교 생활과 취업. 요즘은 20대가 그러죠. 옛날에 3포 세대였는데 지금 7포 세대라고 그럽니다. 7포 세대. 7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이게 3포였는데 지금은 내 집 마련,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대인관계도 없다. 7포 세대입니다. 7포 세대. 지금 사실 우리 새소리로 보면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엔 청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아까 또 이렇게 제가 세미나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도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빨리 은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또 저도 은행에서 보면은 서울대학 출신들도 오고 연고대 출신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얼마 못 가는 제가 보면 반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반은 퇴직이에요. 한 1년 안에. 어렵게 들어왔는데 퇴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20대에는 온 정신을 여기다 쏟고 있죠. 스펙 쌓기 및 취업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업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죠. 20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인생 이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죠. 30대는 더 힘듭니다. 30대 되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 및 결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종잣돈을 이때 종잣돈을 꼭 만들어야 돼요. 이때 못 만들면은 이제 그 인생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 돈이 모여진 거지 벌써 중고등학교 가면 돈 못 모아요. 절대 못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종잣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보통 항상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먼저 저축 후 남은 돈을 써야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저축할 돈이 없어요. 네. 먼저 저축 후 남은 돈. 그럼 저축을 많이 하냐? 저축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 10만 원만 해도 되고 30만 원만 해도 되고 그래요. 50만 원 해도 적게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을 하라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먼저 써. 쓰고 나서 저축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많이 벌면 괜찮아요. 돈 뭐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으면은 한 800만 원 쓰고 200만 원 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없잖아요. 30대에 아직. 네.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저축 후 남은 돈 쓰기. 그래서 30대에 꼭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종잣돈은 1000만 원도 종잣돈이 될 수 있고 뭐 3000만 원도 종잣돈이 될 수 있어요. 꼭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제 30대는 또 직장 생활 이적음으로 인한 조기 퇴직이요. 직장 생활에서 제일 빨리 퇴직하는 게 1년 안에 퇴직을 많이 해요. 거의. 왜 그러냐면 자기 생활하고 안 맞아요. 며칠에는 직장 생활 가면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의외로 직장에 가서는 자기 존재가 굉장히 미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별로 시키는 일도 굉장히 단순한 일만 시켜요. 그래서 직장에서 서울대상을 잘 안 뽑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따 보면 자기가 내가 뭐 이게 직장 나랑 안 맞고 그다음에 또 잔소리도 많죠. 상사들이.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출퇴근 일정치 않죠. 뭐 쉬지도 못하죠. 이러니까 더 좋은 직장이 있겠지 하고 조기 퇴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기 퇴직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1년 다니고 조기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직장을 또 가야 되잖아요. 다른 직장에 갔을 때는 또 다시 신입사원으로 가야 돼요. 그때 신입사원으로 갔을 적에 직장에는 자기랑 똑같은 동년배가 상사로 있어요. 대리로 있어요. 대리.
그 대리가 뽑을 적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자기랑 동년배를 자기 부하 직원은 잘 안 뽑아요.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직을 하면요, 결국은 자기 능력이 없어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그래서 가급적 직장을 들어가면은 버텨야 됩니다. 네. 버티지 못하면 휴가를 갔다 오세요, 휴가를 한 6개월 갔다 오거나 기회가 되면 연수를 갔다 오거나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직장에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걸 생각해서 해야지. 저도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2번 정도 휴직을 한 게 아니라 리프레시 휴가를 갔어요. 1년씩 갔다 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1년 갔다 오니까 1년 동안 남들이 다 그 실업자인 줄 알고 있어요. 맨날 돌아다니니까.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야, 내가 실업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갖고 다시 직장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그것도 6년 있다가 내가 또 또 안식년휴가를 1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봉급은 다 좋은 직장은 봉급을 다 줘요. 놀아도 줘요. 그러니까는 절대 퇴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대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32세, 33세의 남자들이 결혼하죠. 네. 남자가 지금 결혼 비용 마련에 고민을 시작하죠. 남자는 1억 2천에서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여자는 3천에서 8천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집이 아주 부유하고 잘 살면은 부모님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가정이면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돈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초봉이 보통 얼마입니까? 200 정도 되죠? 200. 네. 200이면 100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 사먹고, 뭐 화장품도 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적응하겠어요? 100만 원 적응하겠죠? 100만 원. 100만 원 적응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50만 원 하는 사람도 제가 저기 은행에서 이렇게 예금하러 온 사람 보면 50만 원 적응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30만 원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 6개월 있다가 꼭 해약하러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쓸 돈이 많은 거예요. 해외여행도 가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령 3천을 모으려면 만약에 정말 많이 모아서 100만 원씩 1년을 모았다 그러면 1200. 예? 만약 50만 원씩 모았다 그러면 600이죠. 601년. 5년을 모아야 3천. 3천은 채하고 보통 5천을 모으려면은 600씩 5천을 모으려면 한 7, 8년을 모아야 돼요. 못 모아요. 그죠? 못 모으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혼을 자꾸 포기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남자도 결국은 전세, 웬만한 전세하면 보통 2억 이렇게 가죠? 1억 5천, 2억 가요. 조그만 거 얻어도. 돈 남자 못 모으잖아요. 남자 28에 결혼해갖고 어떻게 1억 2천을 모아요?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으면 해주는데, 부모도 아시다시피 은퇴에는 돈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결혼 비용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30대는 또 결혼해갖고 월급이 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결혼 후 부부 지출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결혼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돈을 줬어요. 얼마나 한 달에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서 얼마 정도면 쓸 수 있겠다 싶어갖고 그 돈을 줬어요. 그 돈은 제가 타치가 안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아껴 쓰려고 그러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게 만약에 한국자를 같이 쓰거나 은행원들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통장 하나로 공급 통장은 그 와이프가 관리하고 남편은 거기서 돈 가끔씩 뺏어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인이 거의 이제 애들 쓰고 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내가 어느 금액이 얼마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개념이. 내가 이거를 아껴 써야지, 내가 더 좋은 물건을 좀 싸게 사야지 이런 게 없고 내가 어느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잘 못 모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빵꾸가 나요. 누가 막 갑자기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갑자기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혼하면은 부부가 만약에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은 뭐 남편 버는 거는 다 적응하고 부인이 버는 거는 남편
남편 용돈 얼마 빼고 부인을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뭐 하고 부인은 만약에 맞벌이를 안 하고 집에 있다면 남편이 공급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구분을 딱 해서 목표를 금액을 나눠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구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서로 이건 또 협의해야 되지. 협의 안 하고 단독으로 하면 또 안 돼요. 이거 협의하고 협력한 처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갖고 서로 실천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대는 출산 계획 및 출산 계획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독립할 때까지 장기 계획을 애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돈이 얼마나 앞으로 들어갈지, 그 다음에 내가 얘한테 돈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후에 그 다음에 애들 다 이제 독립하고 나서 노후의 필요자금 및 여가활동 계획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재테크 실질적 시장 실천이 30대에 됩니다. 30대 이 계획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40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30대에 결혼하면은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되고 이 계획을 잘 잡아놔야 돼요. 부부 같이 연구 상의로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종잣돈을 만들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렵더라도 소비를 줄여야지 돈을 모으지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30대 꼭 돈을 모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30대. 그럼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냐? 차를 살 적에요. 소형차를 사세요.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니까 비용을 적게 드는 차를 사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차 운영하려면 보험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차를 만약에 중형차를 사면 한 2천만 원짜리 샀다, 2,500짜리 샀다. 그러면 보통 한 10년 탄다 그러면은 1년에 200만 원씩, 25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운영비가 기름값,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차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 뿐이 아니라 제일 큰 게 차가 감가상각되는 비용이 제일 커요. 2,500이 10년 후에는 제로가 된다는 거죠, 제로. 그러니까 1년에 250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죠. 2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보험료 한 1년에 한 50만 원이면은 한 달에 5만 원, 그 다음에 차 기름값은 10만 원, 뭐 그 다음에 수리비는 평균 40만 원 정도가 차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형차는 가급적 사지 말고 소형차를 젊었을 때는 타야 돼요. 돈이 많으면 안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이면 꼭 소형차를 타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 외식을 줄여야 됩니다. 외식을 줄이는 게 뭐 절대 안 먹는 게 아니라 나가서 먹는데 비싼 걸 먹지 않으면 돼요. 비싼 거. 비싼 거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뭐 3만 원, 4만 원 그렇게 먹지 말고요. 그냥 싼 거 먹어요. 한 5천 원, 6천 원짜리 먹어요. 나가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나가서 먹는 거 집에서 밥을 안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비싼 거 먹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집에서 설거지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비싼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안 사주지 말고 싼 거를 여러 번 사주세요. 그 다음에 명품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명품을 사면 너무 비싸요. 명품이 갖고 싶으면요 그냥 짝퉁을 사세요. 짝퉁. 왜 짝퉁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신천역 앞에 그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바지 파는 데가 있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새소리도 하나 사주고 우리 예찬이도 하나 사줬는데 정말 똑같아요. 제가 그거 제품하고 아디다스 제품하고 딱 봤는데 품질 똑같고 마크 똑같고 옛날에 뭐 아디다스 같으면 아디도스 뭐 이랬잖아요. 지금 그게 그냥 똑같아요. 누가 봐도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똑같이 해라 걸리면 어떻게 되냐니까. 걸리면 벌금 내고 뭐 잠깐 갖다 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벌금 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밤에만 팔아요, 밤에. 근데 품질이 그 폴리에스터 100% 거의 운동복이 폴리에스터 100%가 그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고 나가면 애들이 짝퉁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왜 그거를 아디다스 5만 원 주고 사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바지는. 이거는 이제 각자의 처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돈을 아껴야 되겠다. 내가 30대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나는 돈이 안 모아도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 엄청 많다. 가만히 있어도 빌딩 하나 묵여줄 거다. 그러면 안 그래도 돼요. 네? 이거는 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처지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옷, 신발 사지 않기. 항상 옷 살 적에 우리가 이 아이쇼핑 하다 보면 옷이 멋있는 게 많아요. 그럼 꼭 사갖고 집에 오면 또 비슷한 옷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옷을 사갖고 한번 쭉 보면은 항상 자기 스타일의 옷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의 옷이 비슷한 게 한 10번씩 있어요. 많이 사는 사람. 그 옷 살 적에, 저는 항상 옷 살 적에 집에 무슨 옷이 있나 먼저 생각하고 사요. 집에 무슨 옷이 있지? 그거 안 사게 돼요. 그러면 새 옷을 사면은 그 기존 옷은 안 입게 돼요. 네. 그냥 2년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낡아서 버리게 되죠. 중복되는 옷을 가급적 사지 말고, 신발도 똑같아요. 신발도 산 거 또 사고 또 사고, 신발 잘 안 떨어져요 요즘.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꾸 이게 좀 의식의 전환이죠. 의식의 전환. 자꾸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 너 그렇게 살면 쫀쫀하지 않냐, 뭐 어떻게 하냐, 너 그게. 근데 이게 결국은 노후를 결정짓는 이게 저거예요. 방법이라고요. 이거를 안 하면 노후에 울면서 지내는 거죠. 자, 40대로 넘어가면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시기가 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애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지 돈 많이 들어가죠. 학원비는 들어가는 건 나름이죠. 뭐 많이 들어가는 사람 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죠. 적게 들어가는 사람 안 시켜드려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럼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막 직원들끼리 알력도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밑바닥에서 그냥 신입행원으로 있을 때하고 중간 간부가 됐었다면 또 완전히 틀려요. 앞뒤로 샌드위치 마크가 돼 있어갖고 굉장히 막 다 눈치 봐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늦게 퇴근하고 또 뭐 술자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나오고 이상하게 육체적으로 아주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도 많이 나는데 부인이 또 계속 잔소리 엄청나게 해요. 그럼 또 계속 싸우죠. 예. 그러면 계속 싸워요. 이러면 안 되고, 이때는 부인의 격려가 중요합니다. 예. 부인의 격려가 중요한데, 부인의 격려죠. 승진 뭐 직장에서 어려움을 막 얘기할 적에 그 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들 어려움은 그만둬. 우리 뭐 둘이 나가서 뭐 장사나 하고 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속마음은 안 그렇죠. 나가면 어떻게 큰일 나지.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무슨 장사를 해. 내 저기 또 개인 스케줄이 있는데, 그죠? 이때 부인이 가장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 승진, 자녀, 미래, 부부 갈등. 이때 승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직장에서 뭐 승진해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55세, 안 올라가도 55세. 뭐 빨리 나가면 더 빨리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승진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돈을 미리 준비 안 해놓거나 미래를 준비 안 해놓은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어려운 일을 해요. 뭐 경비 하시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잘 된 사람은 뭐 주택관리 자격증 따갖고 주택관리 관리소장 하는데 2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맨날 주민들 눈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동아, 노원도 신동아 아파트 살 때 그 경비 아저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교장 선생님 출신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 주위에 지점장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 이혼한 사람, 이거는 이제 30대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죠. 인생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승진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겠냐 이 생각을 해야 되면, 그리고 사실 뭐 인생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퇴직 후 미리 준비한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만족감으로 미래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영원히 현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퇴직한 직장인들 대부분 경비 등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많고요. 저 주위에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직장이 계속 영원히 될 거라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만약에 있다고 해도 내가 봉급을 계속 그렇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 만족감으로
미래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영원히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은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다음에 40대에는 이제 자녀하고 알력도 많이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성격이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미리 지도를 해야 됩니다. 무서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전에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형성된다고 봐요. 중학교 2학년 이후에 고치려고 하면 잘 안 고쳐져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2학년 전에 보세요. 그 이후에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전에 친해내면 그때 같이 친해지고 또 그때 자꾸 여행도 가게 되고 자꾸 충고를 해주게 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이후에는 잘 놀러도 같이 안 가죠. 예. 그리고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의 검소한 생활이 제일 우선시돼야 돼요. 부모가 많이 뭐 낭비하고 쓰고 만약에 뭐 돈을 막 쓴다 그러면은 자식도 잘 보세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자식을 욕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검소한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첫 번째 자식 교육을 위해서 먼저 검소한 생활을 해야 돼요. 내 자식도 편안히 잘 살아야 되겠다. 노후에. 우리 애들은 저를 봐서 그래서 굉장히 검소해요. 돈 안 써요, 잘. 그래서 이제 돈 좀 써라. 자, 그 다음에 자녀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자녀가 알게 모르게 고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은 항상 얘기를 해주고 같이 해결해야지, 야, 너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그 다음에 같이 물어보진 않아요. 항상 같이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게 본인이 나이를 먹어서도 부모님이랑 내가 의논을 하니까 그래도 플러스가 된다. 내가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부모가 일방적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절대 안 하죠. 고민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미래는 역시 40대도 재테크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갈등은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부부 갈등 싸우고 나면은 또 얘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지금은 많이 안 그러죠. 이제 그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이제 그런 거 있죠. 싸우고 나서도 이제 성격이 이제 그걸 오랫동안 남겨두는 그런 성격이 있고, 남겨두지 않는 성격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어떤 대화를 해서 빨리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대화를 하면 평소에 많이 해야 됩니다. 싸우고 나서 갑자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비싼 거 먹지 않으면서도 슬슬 걸어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활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1년 휴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해봤는데 저는 리프레시 1년 갔다 오고 자기개발 휴직 1년을 갔다 오면서 이게 부부싸움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랬어요. 제가 1년 쉬는데 분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날 신경 쓰지 마라. 알아서 써라. 점심은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집에 쉬면 남편이랑 맨날 싸우는 게 점심을 해놓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나가면은 또 부인이 나가면 자기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나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혼자 있게 되면 산에 가세요. 산에 가서 이제 산 위에서 여기 누워있다고 싫어. 그래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부인의 생활에 감염을 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은퇴에도 항상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항상 한 끼 외식을 해요. 꼭. 저녁은 식사도 관계없어. 밥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50대로 넘어갑니다. 50대가 되면은 소득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목돈 지출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대학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일찍 자기 자식을 하신 분들은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녀 결혼비용, 기타, 은퇴준비 이런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돈이 또 수익이 없어요. 이때는 수익이 없죠. 나가야 되는 판인데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이제 목돈 주지 말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준비를 안 해보면은 이제 이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러죠. 집을 이제 줄여갖고 뭐 결혼 비용을 댄다거나 전세 비용을 대죠. 그래서 집을 이제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집 대출을 많이 받아놨다가 나중에 은퇴 후에 퇴직금으로 집 대출을 갚는 경우. 결국은 집 한 채만 남는 거죠. 집 대출로 먼저 일시적인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퇴직 후에 명예퇴직금으로 다 갚아버립니다. 결국 집 한 채만 남는 거죠. 그리고 50대에는 또 100세까지 현금으로서 재정돈해야 됩니다. 은퇴 후 가족 부양 못하였던 취미 활동도 하고 부부간의 여행 계획, 그 다음에 자녀 생활에 관심 및 자신감 높이. 이때 또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 자녀한테 책망을 하기보다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자신감을 넣어줘야만이 자식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의 행복도 오는 거죠. 50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60대 이후 본인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사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 때 할 일이 없어요. 어때요? 60대에는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취미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60대에는 뭐 해야 되냐면 70대까지 할 일을 찾아봐야 돼요. 70대까지는 건강하고 지금 80대까지도 건강하니까 내가 60대 이후에 뭐 하지? 미리 그래서 뭘 할 건지 준비를 하는 거죠. 할 일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80대 넘어가면 여행을 해도 힘들어서 못 다녀요. 더 늙기 전에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을 하기 전에 젊었을 때는 먼 데를 다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다리가 튼튼할 때는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가는데 그 다음에 80대 돼서는 70대 넘어가서는 가까운 데를 다니는 거죠. 가까운 데. 동남아를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그 유럽 여행 가면 못 걸어 다니죠. 좋은 데서도 구경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여행하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만약에 독립했으면요. 제가 보기엔 농촌에 가서 살아도 괜찮아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지방에 그 여수 같은 것도 은퇴 마을 있잖아요. 여수에 가면. 그런 것처럼 아주 잘 해놨어요. 병원도 있고, 이런 다 잘 해놨어요. 그런 게 낫지. 여기 서울에 공기도 나쁜데, 굳이 서울에 보통 어른들은 자식들한테 너무 이게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20살, 벌써 30살이 됐어도 제가 밥을 못 먹을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다 잘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고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고 내가 편히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돈이 많으신 분은 상속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상속 준비는 미리 해야지 지금 상속이 10년에 한 번씩 지금 상속하잖아요. 상속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항상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게 상속 문제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현명한 부모라고 그러면은요, 상속을 미리 해주고 자기가 정말 죽을 때는 딱 한 500만 원 준비해놨다가 나 이거 화장하고 어디다 묻어놔 해서 한 돈 1000만 원 딱 준비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꼭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돈을 줄여나가는 거죠. 내가 돈이 얼마 있으면 내가 얼마까지 사니까 몇 세 때까지는 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부동산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상속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알아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계속 할게요. 이거 제가 사실 강의는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들어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우리나라가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전혀 안 시켜요. 그래갖고 정말 직장에서도 고대 수석으로 졸업한 분도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도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경제 교육을 안 해갖고 도대체 잘 몰라요. 내가 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지나온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투자 마인드를 길러야 된다. 투자 마인드. 그러면 투자 마인드는 뭐냐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내 자산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투자 비중은 얼마를 가져가야 되냐면 100 마이너스 나이예요. 100에서 만약에 우리 새소리가 23살이다 그러면은 새소리는 빠른 91년생입니다. 그래서 24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은 93년 그 투자 비중은 100 마이너스 나이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만약에 23살을 뺐다 그러면 자기 재산의 77%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가 여기 보면 부동산은 우리나라 두 번째 재테크 순위를 정하는 쭉 있죠. 예, 재테크 순위를 정하는데 이 재테크가 이렇게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 비중을 마인드를 가진 다음에 예금, 부동산, 채권, 보험, 펀드, 금, 주식, 직접 투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한국에는 87%를 갖고 있어요. 자기 재산에. 예, 부동산이 87%고 나머지 13%를 또 거기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금융자산은 예금이에요, 예금.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은 부동산이 20%고 일본은 40%예요. 대부분이 많이 거의 투자를 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예금이 12% 막 13%였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도 막 14% 옛날에 IMF 때는 뭐 25%까지 올라갔었는데 옛날은 부자가 자기 자식한테 재물을 물려주면은 그 자식도 부자로 잘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금이 10%만 해도 만약에 한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20억을 물려줬어요. 그럼 1년에 20억에 10%면은 2억이에요, 2억. 네, 2억이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이자 갖고. 이자 갖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가 계속 대대로 물려줬는데 지금은 부자가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봤는데 부자가 다음 세대에 망할 확률이 70%래요. 70%. 그러니까 100명 중에 70명은 암만 부자라도 아주 큰 부자는 아니게 암부자가 적당한 부자는 70%가 다음 세대의 돈을 다 말아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손주 세대까지 가면은 90%가 부가 없어진대요. 그거 이유는 이거죠. 예금이 이자가 1.5%예요. 연 1.5%. 예금 연 1.5%면은 만약에 1억을 넣으면은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1년에. 근데 이걸 다 주냐? 다 안 주죠? 세금을 떼죠? 15.4% 세금을 떼요. 그럼 저기서 1.5%에 15.4%를 빼면은 한 0.8%, 아니야, 1.8%. 뭐야? 15.이면은, 그러면 하여간, 금액이 정말 1억을 넣어도 정말 얼마 안 나오는 거죠. 한 달에 나오는 게 1년에 120 정도 나온다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억을 갖고 있으면 10만 원 갖고 생활 못하죠? 10억을 물려줬다. 그럼 100만 원 생활합니까? 못하죠. 100억을 물려주면은 1000만 원 생활하죠. 100억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주 많은 재산이 아닌 이상은 예금을 해서는 돈을 말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해서는 돈이 절대 안 불려요. 우리나라가 보통 물가 상승률이 보통 요즘은 뭐 0%대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래도 한 2% 정도 뭐 1.5% 이 예금이라는 게 이 금리라는 게 거의 물가 상승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결국 예금을 한 거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면 똔똔이에요. 똔똔. 돈은 절대 안 늘어나는 거죠. 자기 자산은 절대 안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자, 부동산은 그러면 투자 대상입니까? 부동산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부동산 지금 보지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그 3위예요. 최저 출산율로 3위인데 뭐 두 나라가 어디 있는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니까는 인구가 안 늘어나죠. 지금부터 인구가 2025년부터 준다 그러죠. 인구 줄기에 그 다음에 부동산이 물량이 많아져요.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는 모든 그 투자 대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상당히 지금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가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갖고 전쟁이
50년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갖고 그 인구가 지금 대부분 인구가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인구가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그 700만 명이 저처럼 이제 은퇴 시기가 온 거예요. 은퇴 시기가 오는데 제가 얘기했죠. 재테크 준비 안 하고 돈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여야 되는 게 뭐죠? 부동산을 줄여나가야 돼요. 집을. 만약에 내가 45평에서 살면 33평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기 그 서울에서 살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남양주로 가거나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쪽으로 가야 돼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유동자금을 만들어서 누굴 줘요? 자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부동산은 물량이 많이 나와갖고 지금 그래서 그 평수 큰 거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이유예요. 평수 큰 걸 팔고 작은 평수로 가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갖고 전부 조그만 평수만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평수가 계속 이제 많이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떨어지고 앞으로 지금 갑자기 뭐 부동산이 좀 물론 부동산이 호재가 있는 데는 올라요. 호재가. 만약에 전철이 뚫렸다, 어디 뭐 개발이 된다, 뭐 갑자기 뭐 송도처럼 뭐 개발이 돼서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유락식으로 뭐 지정이 된다, 뭐 이런 데는 부동산이 오르는데 그 외에 전체적인 부동산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네.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올 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집 살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앞으로 안 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어요. 채권은 뭐 회사가 발행하는 회색차도 있고 국가가 발행하는 국공채가 있지만은 채권의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채권은 또 채권이라는 게 잘못 사면은 회사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한국전력,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이런 경우는 뭐 망할 염려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 중간회사나 뭐 규모가 적은 회사는 사업이 안 되면 바로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회사채 수익률도 1.7%에서 연 2%밖에 안 돼요. 회사는 보통 그러죠. 회사의 신용등급은 뭐 AAA부터 시작해서 BBB가 중간이고 AAA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CCC가 가는데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은행에 가갖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있는데 어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행 직원들이 정기예금을 얘기하면 금리가 낮다고 손님들이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놓는 게 채권을 얘기해요. 채권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채권을 막 투자했다가는 금리가 높으면 회사가 부실한 거예요. 금리가 높다고 아무나 투자하면 안 되고 또 금리가 너무 또 낮은 것도 투자해서 안 되고 어떻든 이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많이 들잖아요. 보험이라는 거 제가 지금 보험 관련 자격증도 많이 있어서 연구를 해봤는데 보험은 절대로 그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은 뭐냐면은 은행에 가면 그런 소리 갑자기 해요. 뭐 적금한다고 하면 이 보험 하라고 그래요. 금리가 더 높다고. 그건 무슨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3%다. 뭐 은행 금리는 뭐 적금이 2%인데 이거는 3%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3%는 맞는데 왜 3%를 줘도 은행 이자로 이렇게 3년 동안 금리로 해서 계산해보면 은행이 더 많이 나와요. 은행 얘기. 왜 그러냐면 보험은 항상 사업비라는 걸 때려요. 사업비는 뭐냐면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돈을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을 보험 설계사, 뭐 건의한 사람, 이런 사람 나눠주는 사업비가 떼요. 그러니까 70만 원 갖고 3%를 줘봤자 100만 원으로 2% 주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저축성 보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 꼭 해야 되는 거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갖고 내가 평상시에 허리가 아프다.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내가 밤새 돌아다니는 경향이 많다. 내가 알게 모르게 몽유병 환자다. 뭐 이래서 사고 날 염려가 많다. 이러면은 다칠 위험 있는 사람은 보험을 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보험을 들어놔야지 큰 돈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외에는 보험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험을 들 때 꼭 내가 위험이 많아갖고 내가 이런 그 확률이 높다. 그때는 꼭 그런 보험을 들어놓으면 돼요. 그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목돈을 그러니까 예금을 그러니까 소멸성이죠. 소멸성 없어지는 보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조그만 거 들어놓아도 돼요. 그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들어놓아도 나중에 이제 사후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게 펀드가 있어요. 펀드가 있는데 뭐 펀드 잘 모르죠. 펀드는 뭐냐면은 그거죠. 이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는 전문가가 모집하는 돈이에요. 전문가가 펀드 매니저라고 해갖고 증권회사에 있는 자산운용사에 있는 회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나 은행을 통해서 어떤 펀드를 내면 거기에 돈을 막 개인들이 모아갖고 그 돈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해갖고 수익금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펀드 매니저도 다 펀드를 못해요. 펀드 매니저 실력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펀드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액티브 펀드하고 이게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한번 그냥 들으시면 되고 액티브 펀드, 인덱스 펀드, 그다음에 적립식 펀드, 그다음에 레버리지, 공모주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액티브는 뭐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인덱스는 뭐냐면은 지수만 따라가는 펀드예요. 지수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 종합 지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에 따라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가 아니라 주식을, 그러니까 대형주를, 지수를 움직이는 대형주를 한 편입을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지수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 펀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대형 종목, 그 지수를 움직이는 대형 종목만 편입을 해서 그냥 놔두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요. 그러니까 나중에 펀드를 하게 되면은 꼭 인덱스 펀드를 해야 돼요. 인덱스 펀드는 수수료가 싸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공격적으로 펀드 매니저를 한다고 해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인덱스 펀드를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적립식 펀드를 해야 돼요. 적립식 펀드는 목돈을 확 넣지 않고 적금식으로 넣는 거예요. 적금식으로 넣는데, 결국은 왜 펀드를 많이 하는 게 좋으냐면은 다른 건 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주 배당주인데 배당을 많이 준 주식을 편입한 게 배당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증권회사 상장하는 거를 이제 공모한다고 그러죠. 공모에 투자해서 또 수익을 내는 게 공모주. 그 다음에 그 레버리지는 이제 지수의 2배를 더 수익을 낸다 해서 레버리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펀드라는 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도 많이 투자하잖아요. 금을 많이 투자하는데, 금도 사실은 투자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금은 세금이 한 17% 정도 돼요. 배당 소득세 15.4%에다가 또 이제 다른 세금에서 17%인데, 내가 금을 사면은 최소한 수익을 내려면은 내가 산 금값의 17%가 올라야 돼요. 17%가. 근데 금을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금은 옛날에는 달러에 대체되었어요. 달러하고 금이 거의 대체됐어요. 달러가 문제가 생기면은 금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달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금을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려면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금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거기서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금이라는 게 지금 온스당 한 1117불 정도 가는데, 1100 정도가 원가라고 하는데, 원가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이제 금이 1100, 채굴 원가가 1100불이니까 1100불 이하로 안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은 달러랑 대체되기 때문에 달러가 가격이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달러가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돼서 지금 달러 가치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절대 금도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직접 투자를 하면 공부를 많이 되니까 이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적립식 펀드를 하세요. 적립식 펀드를 많이 하지 말고, 자기가 만약에 난 적금을 들고 싶다 그러면 적금을 하지 말고 적립식 펀드를 하세요. 그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복리로 한 수익률에 의해서 많이, 확정금리는 아니에요. 저거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확정금리는 아니고 투자를 해서 망할 수도 있는데, 이 펀드라는 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로가 되는 경우는 없고, 왜 그러냐면 펀드의 편입한 종목이 보통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펀드에 돼 있는데, 그 종목이 우량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홀랑 망해갖고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때가 되면은 자본시장에서는 꼭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가 된다면은 결국은 돈은 거의 이렇게 투자 자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호재가 그거 아니에요. 북한하고의 통일이 가장 큰 호재예요. 북한하고 통일된다고 그러고 경제협력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은 두세 배 정도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미리 선점해서 펀드를 항상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10만 원만 해도 되고 뭐 조금만 해도 돼요. 근데 자꾸 예금만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안 하게 돼. 내가 펀드를 하게 되면 펀드가 뭐지? 내가 우리나라 정세가 어떻게 되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지? 관심을 갖게 돼요. 투자를 해보고 해야지 투자 마인드를 생기는 거니까 자꾸 젊은 우리 청년들은 꼭 앞으로 해야 돼요, 이거. 그다음 결론이죠. 이거 맞지나? 자, 그 결론은 투자 비중은 100에서 나이를 뺀 거 가급적 투자하도록 노력하시고요. 투자 순서는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들어가시면요, 직장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연금을 하셔야 돼요. 연금. 그 다음에 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죠. 퇴직금을 집어넣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듣는 개인연금, 그 다음에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그냥 해줘요. 회사에서 반, 내가 반 이렇게 내서 해주는데 이게 3층 연금이라고 보통 그러죠. 3층으로 이렇게 내 노후를 준비한다 해서 가급적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좋으냐면 아까 펀드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하냐면 순서는 1번이 연금이에요. 왜 연금이냐면은 이게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비과세. 왜 그러냐면 내가 세금을 떼면은 내가 만약에 소득을 올리면 제일 많이 떼는 게 이렇게 보면은 1200만 원까지는 뭐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3600까지, 2400까지는 얼마, 3600까지는 얼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게 4800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세금이 거의 뭐 38%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따지면 이 400만 원을 세금 안 뗀다는 거는 세금을 안 떼고 그만큼을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를 주는 거로 하면은 이게 금리로 계산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그런 금리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펀드를 암만 가입해도 20%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은 은행 가서 이 연금을 하는데 직장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하는데 개인연금도 이제 400만 원까지니까는 얼마까지 하냐면 한 20만 원 이렇게 아니면 30만 원 해도 1년에 360이니까 이렇게 비과세를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금을 해갖고 세금을 안 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연금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연금으로 받는 게 노후에 받는 연금이 현재 40%예요. 자기 평균 소득에. 그리고 앞으로 50%까지 올린다는데 이거 한 80%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야지 편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펀드 가입 아까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ISA를 아마 만들어서 그 직장인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것 같은데 요거를 하시면 이것도 비과세기 때문에 요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보험 이거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목돈이 갑자기 뭐 있다 그러면 ELS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ELS라는 거 원금 보장이 되고 이것도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거는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요. 지수에 투자하는 걸 또 공부하시면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은 이제 여윳돈이 있으면은 그냥 보통 예금에 놓지 말고 그때 보면은 금리가 좀 높은 온라인 통장들이 있어요. 보통 CMA라고 많이 그러는데 증권회사는 CM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이제 이런 CMA라고 얘기하면 또 비슷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보통 예금 통장을 우리가 넣고 있는 보통 예금 통장 같은 거는 금리가 뭐 거의 없어요. 0.01%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1년에 한 6.5% 정도 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산 관리를 해갖고 노후를 준비를 해야만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또 존경받는 또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